네,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 시간입니다. 요새 중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를 하죠.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요즘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 GDP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동산, 이 대표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위기설이 대두가 된 겁니다. 코로나가 거치면서 위기가 시작이 됐고 또 게다가 요새 중국에서는 인구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소비도 급감하는 흐름이니까요. 요새 중국이 위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중국 경제에 시한폭탄이다, 큰일 났다, 이런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와 반대로 아니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강하게 회복해 줄 거다, 이런 시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국면이 해소가 될지 일단 현재 시점을 돌아보면서 전망까지 내다보겠고요. 중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오늘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 침몰 위기인가, 구조적 성장통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스창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중국과 관련한 걱정, 이 우려감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먼저 올해 증시에서도 참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인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죠.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경제활동 재개가 됨에도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교수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렇게 생각보다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유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핵심은 중국 소비자들의 이 가슴 속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것을 제가 이제 중국 소비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제가 리서치를 계속 하는데,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가슴 속에 흉터가 생겼다. 흉터가 생겼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흔히 삼불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과 정부를 못 믿겠다. 사실 이 코로나로 그때 도시 봉쇄하면서 백지십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그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치명타. 그 당시 때는 나름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흉터 효과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는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데이터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연식이면 데이터를 준비했을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한 15조 위안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돈이 확 늘어났죠. 그러니까 한 30조 위안. 그러니까 중국 GDP가 한 120조 위안, 121조 위안 되니까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돈이 은행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죠. 리오프닝 하면 막 중국 사람이 보복 심리로서 막 사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이 흉터 효과가 지워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게 올해 중국, 잠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게 단시간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워낙 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국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실제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30% 정도 현재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더 많았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국 GDP가 원래는 수출 주도형일 때는 수출이 제일 많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 소비였는데, 중국이 과거에 이제 압축 성장을 하면서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로 이제 전환하면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 소비가 중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도 76.2%. 그렇게까지 높았어요? 네네. 2018년도가 그렇습니다. 2019년도 가니까 57.8%.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접어들면서 2021년도만 해도 65.4%. 근데 결정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도시봉쇄가 정점에 달했다. 상하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년 기준일 때 32.8%입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내가 또 어떻게 회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또 갑자기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지만 어느 지방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하는 정책에 반대로 가면 된다.
아,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최근에 뭐 지금 일본 오염수 때문에 중국에 지금 반일 감정이 있는데 네. 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일본 거 먹어야 된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그만큼 대표적인 불신이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관건이 이 심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그 윗단계를 보면 이제 민간 투자.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안 생기죠.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당연히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언제 또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일단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집을 사면 안 된다. 가처분 속도도 줄어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이죠. 안 좋구나. 소비가. 알겠습니다. 소비 심리 자체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좀 줄어들었고, 사실 그 시 주석이라든지 중국의 지도부에서는 그 소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서양의 퇴폐적 문화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면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는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기존에 여러 개 했던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면서 소비를 지금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서방의 개념으로서 이거는 좀 안 좋고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의 중국 젊은이들이 돈을 안 쓰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다양하게 이제 소비 축제도 하고 24시간 하는 축제도 만들고 야간 경제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 특성에 맞게 소비 페스티벌이라든지 계속 이런 것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관건은 제가 아까 이제 일단은 공산당 중국 정부 입장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비를 올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럼 일자리는 민간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소비도 힘들어질 것이다. 악순환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리창 총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지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이 말이야 중국 혁신 성장의 가장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 세수, 그다음에 중국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너희들이 잘해줘야 된다. 근데 그 말을 메시지 던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핀테크에 대한 혹은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부분들을 계속 완화하겠다는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게 얼마나 갈까? 이런 부신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 소비 심리 회복이 관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나면서 불신과 불안감, 또 불확실성까지 해서 산불이 소비자에게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기의 진원지죠. 부동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때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컨트리가든 이 비구이 위안이죠. 여기하고 또 다들 익히 들어보셨을 헝다 쪽 디폴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위기설 언론 보도에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위기 맞습니까? 이게 헝다하고 비구이안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래요? 이제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헝다는 방만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해주고 최근에 지금 미국 뉴욕 맨하탄에 법원에 신청을 한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헝다가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그러니까 헝다나 비구이아나 일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큰 애들이 무너지니까 다른 건 볼 것 같지도 않느냐. 이게 당연히 중국 전체 부동산 기업의 여파로 갈 것이다.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경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건데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이제 미국에 시작된 게 중국 전체 GDP의 이 부동산이 30%를 쥐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료를 보면 최고 기준을 봤을 때 한 16%. 그러니까 좀 음성까지 포함한 데도 한 20%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을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많다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30%를 얘기하는 그게 좀 왜곡돼 있었다는 말씀이죠. 조금 거품 너무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비구이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핵심인데 그러니까 비구이안은 그러니까 헝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안 들었던 기업이고 비구이안은 중국 정부 공산당의 말을 잘 들었던 기업입니다. 이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세 가지 규제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을 제일 많이 잘 따라왔던 이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향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자를 못 받아서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뭐 단계적인 이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위안화의 평가 절하적인 문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긴 건데 네.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우리가 매체에서 이야기하는 뭐 과거에 일본의 뭐 자산 버블이 똑같이 나타날 것이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다르다. 뭐 부동산 붕괴 위기라는 표현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거를 이제 홍콩이 상장된 지금 비규환이 지금 한 0.88 홍콩 달러거든요. 네. 2019년대 중국 규제 막 할 때도 한 13달러 정도 했던 홍콩 달러 했는데 0.88인데 이 주관사가 JP 모건입니다. 이 JP 모건인데 JP 모건이 어떤 코멘트를 하냐면 지금 비규환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한 8월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이 JP 모건이 한 1억 9천만 주, 네. 2천만 주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벌써 차익을 벌죠. 아, 그래요? 네? 안 좋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방의 이제 매체에서 우리 매체 그 기사가 나오면 그대로 좀 번역해서 그냥 올린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대체 어떻게 되는지 좀 공부를 좀 해. 우리가 배워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배우려면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4월 달에 홍콩 증시에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매우 튼튼한 회사입니다. 예. 괜찮은 회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아까 재밌는 얘기는 JP 모건을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원래 금융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차익이 생각 없이 1억 9천만 한 2억 주 정도 될 겁니다. 그게 0.1 뭐 1 정도 홍콩 달러도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벌었냐면 JP 모건이 벌었습니다. 이제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그러면 이 비규환이 무엇을 잘못했냐? 네. 왜 문제가 있냐? 실수가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핵심은 뭐냐면 대도시가 아니라 주로 2선, 3선 도시의 아파트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장할 거라고 봤죠. 근데 결정적으로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이 아까 말씀 지갑을 닫죠. 안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 빈집이 많다는 것도 주로 이제 3선 도시.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와 좀 중소형 도시 간의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전체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아까 뭐 매번 방송할 때마다 제가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홍콩이나 상하이에 지금 집값 주택 가격 지수를 보거든요. 네. 아주 큰 도시들. 예,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 정부가 지금 부동산 지금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혜택들을 지금 규제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망을 하고 있고 10월 달이 아마 관망이 되고 아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더 많이 이제 매매가 이루어질 텐데 어쨌든 베이징과 상하이는 계속 변동이 없다. 근데 아까 말씀 3선 도시 이하의 집은 우리 흔히 말하는 유령의 집들이 예. 많아지는 것들이죠. 정말 많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내몽고 지역 같은데 네. 가면 이제 그 얼도스랑 오르도스라는 도시 같은데 정말 뭐 저도 가봤지만 정말 유령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중국 전체로 이게 해서 이게 중국 부동산 위기가 되고 이게 경제해가지고 뭐 중국이 망할 것처럼 네. 위기가 닥쳐올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은 붕괴까지는 그러니까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비교 그렇죠. 예.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할 때 한 100위 이하에 있는 중소형 도시의 디벨로퍼들, 네네네. 부동산 기업들이 이미 중국 정부가 세 가지 부동산 규제 기업들 해가지고 이미 많이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런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구이하는 잘하고 있는 기업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출하면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일자리 창출에도 매우 혁신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크게 이게 붕괴의 위험으로 도미노처럼 가기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대로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작은 그 업체들의 지금 파산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그거는 지금 뉴스는 안 나오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2021년도로 돌아갔을 때 예. 이미 뭐 몇십 개씩 계속 지금 납니다. 그러니까 헝다 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놔두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제가 그때 2021년도 제가 방송을 할 때 헝다 그때 막 망한다고 했을 때도 네. 제가 그렇지 않는다. 헝다의 연결고리에 있는 기업이 엄청 많고 헝다에 관련돼 있는 직원이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요. 네. 더 되면 되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 건자재 기업부터 해가지고
그 산업에 있는 생태계를 쭉 봤을 때 한 기업이 무너지면 이게 여파가 큰 겁니다. 이미 파는 선분양형 기업들이 밖으로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중국은 당이 국가를 지배한. 그렇죠. 네. 독특한 체제를 갖고 있죠. 당은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혼란입니다. 네. 나와서 집회를 열고 마치 지난번에 벌어졌던 것처럼 예. 제일 불안함. 그러니까 그런 걸 쏟아내서 나온 것은 결코 원치를 않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교와는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홍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붕괴 위기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역할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서 환율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슈가 터졌고, 근데 이런 이슈는 앞으로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하면서 이런 디폴트의 뭐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방송에 나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데, 그렇진 않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거. 중국 5대 상업은행, 중국 은행은 다 나라 거니까. 네네. 그죠? 은행에서 부동산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대출을 해간 비중이 그게 한 10%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게 많은 수치가 아니다? 아니다는. 그죠? 이게 도미노처럼 은행이 뭐 돈이 당하고 완전 문을 닫고 그래서 또 이게 줄도선 나고 우리가 일본식 법을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한다 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휘청거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도 너무 큰 것으로 좀 왜곡되어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은행권에서 부동산 기업 쪽으로 대출 나간 비중도 그렇게 과도하게 크지 않은 수치고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만 봤을 때도 아마 비교환이 한 0.6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네. 규모가 제일 큰 하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비교의 위안처럼 이렇게 큰 기업의 파산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붕괴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이죠. 비교환은 말을 잘 듣는 중국에서 이런 말입니다. 쌍하오学生 이 중국어를 써서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원칙 부분에 있어서의 말을 잘 듣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잘 따라왔던 기업. 헝다는 말을 안 듣는 기업이었다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붕괴까지는 가진 않을 텐데 말이죠. 참고로 지난해 중국 정부의 수입 중에 약 20%가 이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12%까지 줄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중국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죠. 붕괴까지는 안 가겠지만. 네. 근데 이걸 이제 또 이거 연결고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지방 정부의 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재정, 중국 지방 정부의 재정은 중앙 정부로 오는 것도 있고 세수를 받아서 채우는 것도 있지만. 많은 지방 정부들은 땅을 토지를 팔아서 그 보상금으로 한다. 그러니까 심한 지방 정부는 거의 지방 재정의 70%가 토지 보상금입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수치와는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죠. 70%까지. 근데 그게 토지 보상금인데 이 디벨로퍼들, 인빅 위원들이 토지를 가져가서 돈을 주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팔려야 돈을 안 주죠. 돈을 안 주면 지방 정부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방역해 해가지고 막 돈을 써가면서 방역 그것도 담그고 돈을 계속 썼단 말입니다. 그 돈은 생각도 안 돈 쓰라니까 돈을 썼고, 그러니까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지 보상금 부분들이 지방 재정에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막혀버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팔아야 된다는. 근데 심리적으로 막혀 있다고 했죠. 특히 이제 코로나 하면서 안 쓴다고 했죠. 그 큰 돈을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난 못 사겠어. 그럼 돈을 딱 쥐고. 불확실성. 돈을 쥐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부동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 것도 중국은 30%, 70%였습니다. 30% 자기가 30% 내고 70% 대출을 받는데, 10%만 내. 90% 해줄게.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 해주고, 돈 없어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 다음에 뭐 큰 도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한 채 갖고 좀 두 채 있으면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한다는데, 그럼 규제 없애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도 처음 사는 아파트라면 네가 그 전에 어떤 대출을 받았던 관계없이 대출하게끔 해주고, 이런 다음 개인 소득세, 부동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혜택이 지금 뭐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계속 지금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 왜냐하면 부동산 기업이 아니라 지방 재정이 있어야 되고 지방 재정에 돈이 있어야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소비 부양을 하면 소비 촉진을 하려면 돈을 재정을 풀어야 된다. 풀어야죠. 예. 예.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연결선에 있다. 그래서 부동산 팔아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방 정부와 큰 디벨로퍼들은 거의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헝다는 광동성과 공생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헝다가 돈을 줬다는 이야기. 뭐 예산이 거의 다 거기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광동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꽤 중국의 큰 도시,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동성이 헝다를 죽게 안 놔둔다. 네. 아, 지방정부 차원에서. 워낙 이게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까 제가 이런 그림들을 쭉 있기 때문에 다 연결고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올해 제가 하반기 경제를 한번 좀 전망을 해보면, 네.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소비 촉진 부양 정책이 바로는 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기 정도는 한 5% 초반 정도 나오고 전통적으로 중국이 4분기 때 경제 성장이 올라가거든요. 네. 소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광군제 11월 11일 광군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소비를 많이 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많은 이제 판총 활동, 네. 프로모션 행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5% 목적 중국 정부가 이야기한 그게 될 건데 문제는 내년, 내후년이죠. 이게 성장의 폭이 둔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무조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간 투자를 만들어야 되고 네. 여기서 해야지만 소비가 된다. 여기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이 문제가 워낙 또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왜곡되어 있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GDP 내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더 심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GDP에서 뭐 30%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또 중국의 은행권 부동산 기업 쪽으로 대출을 내준 비중이 10% 그러니까 과도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기업들 정부에서 파산이 나오도록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 자, 그런 의미에서 네, 하나만 말씀드려요. 이걸 중국 전체로 본 겁니다. 네.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네네네.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근데 예를 들면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아까 짚고 넘어야 될 게 지방 재정 중에서 지금 그러니까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지방 정부가 한 12개 정도 돼요. 12개요? 여기는 이거 많은 수준입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중국의 30개 성 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3분의 1 성은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재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정부가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가 텐진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올해 GDP 아마 목표치를 4%로 한 4.5 정도를 이야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는 따라서 비중이 높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천진 같은 경우는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워낙 근데 그건 개발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보면 제가 말씀드린 팩트가 15%지만 음성까지 한다고 해서 많이 가더라도 18%밖에 안 된다.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지역으로 봤을 때는 30% 가는데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위기에 관련해서 붕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물론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특히 그중에서도 강조를 해주셨던 게 지방정부 쪽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대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정책이 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인 부양책에 그치고 있다. 다소 미온적인 부양책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중국 정부의 어떤 대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말씀을 또 해주실까요?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 강조했던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혼자 좀 계속 지금 3년까지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집은 거주형이지 투기용이 아니란 말. 그러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 요번에도 이제 7월달 정치국 그 회의에서도 이제 빠졌는데. 네. 일단은. 그럼 이제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중국은 이 부동산 법으로 대한 걱정을 한단 말이죠. 예. 네, 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대도시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확
완전히 막 턴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일단은 지도자의 위신도 오는 거고 측면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온적 대책. 예를 들면 그 우리 LPR 같은 1년물도 뭐 거의 조금 내렸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뭐 그렇겠다. 우리가 막 취준율 인하도 그렇고. 근데 지금 뭐 우리가 1년물 LPR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뭐 대출 일반 부분이고 5년물이 이제 부동산 대출인데 아직 그건 동결됐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하반기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준율 인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이걸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씩 정책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왕창 기다렸다는지 완전 말을 뒤바꾼 것처럼 예. 리더 중국의 중국의 리더가 했던 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봤을 때 미온적이다라고 하지만 시나리오별로 좀 준비는 하고 있다. 지금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많아서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지난주에 지금 이제 재정부, 세무부, 세무총국, 그다음에 주택건설부가 이제 세 개 부처가 공동으로 이제 주택 구매했을 때 여러 가지 세금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정책 의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요. 바로 지난주. 예. 뭐 며칠 안 됐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아하. 그다음에 뭐 지역별로 다른 방이 있겠지만 계약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 선약금 낮춰주고요. 주택대출 한도 상황도 기존 대비 20% 지금 증가시키고 주택 구매 자격도 까다롭게 했는데 네. 완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크게 이걸 퉁 던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지를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각 지방 정부에서 그것을 알아채고 그 지역에 맞게끔 지금 이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지방 정부별로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베이징과 상하이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동산 건설 방향과 다른 우리가 좀 지금 지역 부분에서 부동산 이런 그 부양하는 정책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서 공동 부유를 주창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뜻이니까 명분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규제 아니면 수사 이렇게 해서 성장 동력 자체를 좀 망가뜨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내용인데 부동산에 관해서도 집은 살기 위한 거다. 투기 대상이 아니다. 이 시진핑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내용. 근데 이렇게 되면 시진핑의 이야기가 바뀌는 거고 위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위신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거 아니다. 계속 간다. 이런 기조는 변함이 없다 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코가 석자는 거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현재 상황 인식한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됐다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런 기조, 그렇다고 뭐 투기를 허용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때문에 돈이 흘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조 위안이 네. 은행에서 지금 중국 GDP에서 4분의 1 해당 돈이 은행에 잠자고 있는 것을 깨워야 된다고요. 쓰질 않고 있으니. 네, 깨워서 빨리 이게 돈을 시장에 풀어내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안 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 이 부동산이든 지금 내 소비가 지금 핵심인데 소비 같은 경우가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금씩 풀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거고 예. 하루아침에 이 흉터가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경제가 올해 이런 이슈가 계속 터질 거지만 올해 성장률은 5%를 하겠지만 내년도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책들 나오고 있고 그런데 실제 민간에서 체감하기까지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맞습니다. 시일이 좀 걸릴 것이고 3개월 이상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계속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이 거품 제거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동산의 위기 걱정한 대로 현실화되는 건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와 2, 3선 도시 간에 있는 격차가 꽤 오랜 시간 갈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 3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그 3년의 상처를 없애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게 중국 경제를 흔들 이슈는 아니지만 네. 지방 정부의 재정으로서 악화로 인해서 그게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뭐 확산이 돼서 뭐 도미노처럼 중국 경제를 흔들릴 수는 되진 않는다. 하지만 그런 잡음은 네. 앞으로 계속 들릴 것이고 이미 중국 정부가 아까 한 12개 되는 지금 이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제 수술 작업을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차를 두고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저는 보는데, 네, 뭐, 좀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중국의 위기설이 워낙에 또 불거지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이 일본에 빗대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높아지죠. 내수, 이 소비가 침체되고 이렇게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런처럼 중국도 수십 년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간단히 뭐 힌트는 주셨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거를 잘 보고,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그대로 갖고 오면,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우리 워싱턴 포스트 40년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들어보시면, 그걸 좀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배워야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래 배워야 산다. 그렇게 보면 과거의 일본식 거품 자산 버블과 결이 다르다. 중국의 이제 신규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면요. 이게 등락은 있지만 계속 네. 확장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지역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처럼 완전히 버블이 돼가지고 뭐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 뭐 이런 부분들 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투자가 안 보이는 거죠. 정확히 일본 그때 상황과 현재 그 중국은 비슷하게는 갑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인구 노령화되고 있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실업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중진국 함정, 일본식 흘러나가지만, 근데 가장 핵심 부분들은 이 자산 버블로 인해서 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체제도 좀 다르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 제가 그 이야기를 왜 안 한 이유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방송하면 또 이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악성 댓글도 막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체제가 다르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부동산 파생 상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외부 주변 확산될 가능성은 낮고요. 부동산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체제의 원인에서 중국 정부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정부가 강력히 개입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경제는 심리학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일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경제에서 자꾸 이제 이게 하나가 열이 되고 자꾸 확산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일본식의 재무제표식 불황, 중국의 일본화, 이게 가장 하던 키워드였거든요. 제가 칼럼도 그걸 썼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등락은 있지만 계속 확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품이 그게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전히 아까 베이징, 상하이 같은 경우는 변함없이 가격을 지키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본식 뭐 장기 불황 우려까지는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비 면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소비 진짜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이 그게 제가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소비가 침체되는데 소비를 누가 주도를 했냐면 청년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지금 실업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21.3%. 이것도 공식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공식적이니까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더 될 거야.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계 자료 은폐 원폐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꼭 보신보다는 어쨌든 공식적인 21.3%도 지금 근데 더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가장 걱정스럽게 보는 건 이 청년 실업률이 네. 가장 중국 정부가 해결될 문제고 이 청년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 특히 시진핑식 리더십의 바로미터입니다. 네. 시진핑의 여러 안 좋은 이야기도 했지만 지지를 했던 세력들이 바로 세력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지했던 층들이 바로 청년층이었어요. MZ세대였어요. 예. 근데 이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일자리가 없고 못 사니까. 배고프면 네. 다 싫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맞아요. 뭘 지지하겠어요. 맞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뭐 일단 잠시 보류.
민간 투자 일자리 만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부분들이고, 이제 이런 이 청년 실업률을 어떻게 상승을 막아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관건이고. 근데 지금 당장 힘들 거라는 이야기죠. 왜냐면 민간 투자가 안 되니까. 지금도 지금 예전에 많은 지금 1,000만 명 이상이 지금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일자리를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다 소화를 시켜줬는데 감원을 하고 있고 네.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리창 총리가 만나서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이제 그게 이제 연장선상에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럼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디에 포커싱을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중국에서는 그게 하침 시장이라고 하는데 하침 시장. 하침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 개념이 좀 작은 도시와 농어촌 쪽. 맞습니다. 예. 하침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중심을 이제 포커싱을 해서 그쪽에 규모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작은 도시일수록 부동산도 문제가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거기 지었던 아파트.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주체들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그 지역, 특히 농촌 인구. 그러니까 중국 하침 시장에서 차지하고 14억 중에서 한 9억 명이 하침 시장에 들어가거든요. 대부분이 거기로 들어가네요. 9억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그냥 하면 안 되고 정부가 소비 부양책, 그러니까 쓰던 것을 이제 좀 옛날 걸 바꾸고 새 걸 주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그런 혜택을 주면서 이제 수요를 끌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올라올 때까지 대체적으로 지금 시선을 지금 바로 이게 그러니까 민간 투자가 되기까지는 이제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 그 지금 대체로 지금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하침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방향성을 틀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이구한신, 가전하양, 이구한신이라는 게 옛날 것을 새 걸로 바꾸면 지원해 준다는 거고 자동차가 이런 하침 시장에 사면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고 이 시장이 또 만만치 않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데이터를 보더라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전체 2021년도 판매 중에서 한 32%가 하침 시장에서 물건이 팔렸다는 얘기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 청년 실업률이 올라올 때까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상황,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런 장기 불황 우려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물론 문제는 있죠. 현재 민간 투자 확대라든지 소비 부양, 소비 진작이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하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중국에는 1선부터 4선 도시까지 이렇게 규모별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선 도시 이하면 중소형 도시 이하 그리고 농어촌까지 합해서 하침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부양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망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중국의 위기 상황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위기 타개책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민영 경제를 키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민간 투자 해가지고 적극적인 통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LPR도 1년물 벌써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조금이니까 시장에서는 이래 되는 거죠. 네네. 이것은 시장을 보면서 계속 던질 거고 자금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풀어야 되겠죠. 유동성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인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민영 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 세수의 50% 이상이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50% 이상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입의 52.7%, 중국 GDP의 60% 이상, 그다음에 중국 혁신 기술 성과. 그러니까 우리가 말 혁신,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 다 민간 기업들만 70% 이상. 압도적이네요. 도시 취업률이라는 게 여기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청년 실업률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80% 이상. 이거 확실히 중요하네요. 민간 경제. 그러니까 이 민영 경제를 하는 게 포커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야지만 소비가 살아날 것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매칭을 하기 시작하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매칭으로 내가 얼마 넣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이런 정책들이 중앙 정부의 시그널을 줬고 지방 정부에서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지금 이제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좀 보이려면 저는 3개월 이제 하반기 좀 보시면 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당장 그 와중에 그 3개월 동안에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통화 정책에서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 사실 이 민간 투자, 소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에서 바라볼 때 굳이 고르자면 사실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민간 투자와 그 소비 둘 중에 어떤 쪽 비중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둘 중에 정부에서 바라봐야 된다면 중국에서 다 맞물리는 거라서 제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중국 공산당 회의에서 중앙부처에서 본 내용을 가지고 말한다면 예.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 네, 쪽으로 민간 투자입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투자가 되어야 이제 소비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앙정치국에서 이제 나왔던 그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나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우리가 빅데이터로 돌려보면 예. 민간 투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먼저 뚫어져야지만 소비도 될 것이다. 물론 지금 별도로 소비 부양책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부양책은 크게 낙수효과가 큰 부동산은 당연할 것이고요. 자동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전자제품, 그다음에 가구 산업,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 여기가 낙수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지방 정부별로 특화되어 있는 소비 부양책을 해라. 예를 들면 중국 허난성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여러 가지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비 쿠폰을 원래 풀었는데 원래 6월 30일로 끝나는 건데 시진핑 그거 회의 7월달에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 그래요? 네,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네, 눈치 왔군요. 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 돈을 또 푸는 거, 또 소비 쿠폰.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쓰느냐? 아까 말한 4대 산업에. 예. 거기에 해당되는 소비 쿠폰을 막 쓰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마다 하남성이 그렇고 그러니까 지방마다 다른 소비 부양책 나오겠죠. 뭐 산동성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산동성에 특화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음식 축제를 하루 종일 하고 한 달 동안 한다든가. 예. 시즌을 두고 여기 때 구매를 하면 혜택을 준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부분에서 맨날 그것을 지금 리서치를 해야 되고 네.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정말 그 지역도 여러 개이고요. 너무 많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모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방송하면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것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를 고른다면 아무래도 이제 리더 앱에서 어느 단어가 더 많이 나왔느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민간 투자와 소비 다 중요한 양대 축입니다.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실 중국 내부에서만으로 얘기를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의 경제 위기 관련해서 이 대만과의 관계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과의 긴장감, 이거 계속 언급이 되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일주일 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미국에서 1년 동안 한 게 지금 미중 기술 패권, 저는 중국 경제를 하는 사람이지만 주로 통상 쪽을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미중 간에 있는 패권 관계 맞물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는 미중 관계를 하루 지금 1년 미국에서 계속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크게 보는 게 이제 타이완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완 이슈가 가장 크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대만의 이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뭐 재정부장 가고 상무부장 가고 다 할 건 다 가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CEO들 있는 사람 다 가서 우리 중국 시장 중요합니다. 다. 네. 그러니까 돈은요, 여러분, 돈은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돈이 색깔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수익을 쫓는 거죠. 네. 돈이 되는 대로. 그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아까 대만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적과의 동침은 대만 이슈는 계속 두 나라 간 민감한 이슈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은 중국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근데 그 이슈를 미국은 계속 터치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매우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건 또 정치 외교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경제 안보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그럼 또 우리나라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사실 한중과 관계에도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는 네. 거죠. 그게 시나리오가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대만을 이제 침공을 했을 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보건대는 뭐 오랫동안 중국을 하고 제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중국에서 기관에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중국 예. 한국 정부에서 했던 사람으로서 할 가능성이 있다. 침공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고민은 많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그렇죠. 핵심이 뭐냐면 짧게 끝나야 돼. 짧게. 네. 그냥 뭐 일주일 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어허. 그때 자신감 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는 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국에는 또 어떻게 이슈가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 주한 미군이 투입될 거잖아. 그럴 경우는 이제 북한 이슈가 또 나오고. 아, 복잡해지네요, 정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틀어질 때 이제 한중 관계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지금 집권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는 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슈는 계속 긴장감에서 이제 이뤄질 것이고, 미중 간 이런 이슈가 터질 때마다 이제 우리의 스탠스 변화에 따라서 한중 관계는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다.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 내용으로만 해도 오늘 다음에 1시간으로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예를 들면 시나리오별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1단계 시나리오 몇 년도 시나리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네. 그건 또 그것도 재밌게.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긴장 관계에 따라서 미중 관계 또 그리고 우리나라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현재 이 경제 성장의 둔화가 글로벌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영향이 크죠. 네. 우리가 중국 이슈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지금 제가 오기 전에 모 PD님 이 말씀을 있으더라고요. 지금 중국 경제 때문에 한국의 정신을 모든 다 지금 뒤덮고 있게 됐어서. 그렇죠. 이런 말씀 하시길래 일단 우리가 많이 매체에서 접해 보셨지만 IMF가 그게 이제 이 이슈 터지기 전이지만 5년간 이제 세계 GDP 성장의 22.6%를 할 것이다.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중국이 앞으로 중국의 무역 규모, 경제 성장으로 해서 세계 성장의 30% 이상을 할 것이다. 지난 10년을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40% 동안 기여를 했다. 예. 이게 이제 서방에 있는 연구 기관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 경제가 정말 안 좋았을 때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간단히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수요 감소죠. 그죠? 수요 감소. 안 사니까. 그러면 안 사면 생각해 보시죠. 거대한 시장인데요. 글로벌 기업도 재고가 생기겠죠. 네. 재고가 남아들겠죠. 그럼 떨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경쟁이 혼탁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무역 자체가 좀 굉장히 줄겠어요. 그렇죠. 수익이 감소하겠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세계 무역량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은 그럼 보나 마라. 그렇죠. 뻔한 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아셔야지만 투자의 방향성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워야 한다. 오늘 저를 초청하신 거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글로벌 디플레이션이죠. 글로벌 확대될 가능성이죠.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게 미국, EU, 일본 이게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정말 그냥 투자를 하지 않지만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이게 맞물림이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거. 지금 제가 볼 때 미국 있지만 미국은 지금 내년 대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사주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내가 잘못 팔 수도 있어.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지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복잡한 시나리오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중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단순히 무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 여러 가지 역학구도에서의 변화가 전체 경제, 세계 GDP 미치는 영향, 하락을 가져오는 것은 뻔하고 그건 국가마다 다르다. 네. 그 중에서 한국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에 직접적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드렸죠. 첫 번째는 세계 무역량의 감소 효과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디플레이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에 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 이야기를 좀 해 주실까요? 지금 부동산 위기가 되면서 지금 영향을 미칠 기업들을 보면 예. 사실 수출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중국 수출이 무역 적자의 원인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올해 들어서 대중국 무역 적자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도체 사이클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글로벌 이슈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게 이제 핵심은 이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수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네. 앞으로의 2, 3년 동안 이제 중국이 지금 기술 자립화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때리니까 중국은 계속 기술 자립화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물건을 잘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지금 이야기는 탈중국들, 노동 지박형 기업들이 이제 중국에서 공장을 빼고 다 동남아로 갔는데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설기계, 공작기계, 철강, 제가 볼 때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이런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수출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공작기계, 그다음에 광학기계, 냉난방 공조기 많이 팔았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출이 잘 안 되고요. 그래요. 중국이 이제 기술 자립을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전도 지금 우리나라 LG나 삼성 영향력을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왔거든요. 네. 중국의 가격 싼데 잘 만든다는 소리죠. 이건 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가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들은 결국 이제 중국의 수출은 불보듯이 뻔하다. 그러면 이제 적자 현상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더 이제 심각하게 맞닥뜨릴 부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부터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3국 시장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을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누가 사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서방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일반 미국 서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지금 일주일 됐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중국 수출 안 대신 제3국 수출에 좀 올라갔는데 네. 좀 지나면 이 업종들에 대해서는 경쟁 구도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질도 많이 올라오고 좋아졌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우리가 기술 혁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기술 자립 이야기. 이거는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제 말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중국에서 빼야 될 그러니까 좀 경쟁 빠져야 될 분야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이런 냉난방 공조기 각종 기계 예. 이런 분야들은 결국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롭게 또 기회 영역으로 봐야 되는 산업 쪽은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바이오헬스죠. 바이오헬스. 이건 아무리 중국이 한데도 이 사람의 몸 약은 예를 들면 예.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헬스 부정이라고 이러면 안 되죠. 네. 바이오헬스는 지금도 계속 지금 진출한 기업들은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예. 바이오헬스를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꼽고 싶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 기업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미래 첨단 산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 중국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직 지금 국내에서 제가 봤을 때도 정부가 지금 많은 이제 샌드박스를 해서 규제를 풀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중국 가면 규제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양산할 수 있고 시제품 만드는 것도 한국보다 훨씬 빠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들 산업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다음 부분에서는 금융에서 우리가 돈을 또 벌어야 되겠죠.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순환 교수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워야 산다 시간,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들이죠. 소비라든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